네, 팀장님 오늘의 특징주예요.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겹치는 거는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네이버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특징주의 분위기는요? 예. 말씀하셨듯이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중복되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예. 중복되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라는 거 저는 상당히 조금 기분이 좋네요. 일단은 물론 스몰캡 같은 경우도 뭐 수익이 잘 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군은 결국 대형주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가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대형주 포진이 되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다 네. 알만한 그런 종목이 그렇죠. 장식을 하고 있지 않나요? 또 특별히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뭘 봐야 될까요, 팀장님? 네, 그래서 알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알만한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네. 일단 현대 기아차를 먼저 선택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선택을 했는데 음. 일단 뭐 이거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얘기를 네.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 좀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결국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번에 3분기 때 장차 판매량이 99만 대거든요. 100만 대도 못 팔았는데 일회성 비용을 빼기 전에 영업이익이 1.2조입니다. 1조 2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싼 차량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는 올해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서 비싼 차들이 많이 팔리고 비싼 차들이 많이 팔렸었고 그리고 여기는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합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부분이 분기 기준으로 해서 1.5조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번 분기 기준 영업이 1조 원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1조 원 이상의 영업이 꾸준히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지가 내년을 좀 준비하시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 1조라든지 1조 5천억을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현대차 주가는 20만 원을 넘을 수밖에 없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영업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현대차 아무래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숙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자막을 보시면은 GV80 같은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 ECU 문제가 좀 있습니다. ECU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제어라든지 전자 제어 장치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간에 현대차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엔진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GDI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 부분이 듀얼 포트 방식으로 바뀌었고 듀얼 포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젝션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엔진 결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또 그 산 넘어 산이라고 이 엔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ECU 그러니까 전자장치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이 돼요. 최근에 유튜브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GV80인지 G80이었던 결함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는 엔진이 아니고 전자장치들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시동이 꺼져버린다든지 제어장치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기능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리고 급발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그 아다스 통합 저격이라고 MCU가 있는데 그 MCU에 CPU 그리고 VPU를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VPU 같은 경우는 고속 연산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런 아다스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라이더 같은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현대오토놀이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이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 반도체를 현재 인텔 그리고 자비아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자비의 상품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이니까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인텔 덴버튼 제품이 지금 자율주행 부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비아에 대해서 20%, 30% 저렴한 건 맞지만은 예. 성능이 그만큼 좀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다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ECU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CU 플랫폼이 인지를 하고 제어를 하는데 그 제어하는 계측기 중에서 브레이크라든지 가속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제어를 해요. 근데 싼 부품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 급발진과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면서 차선 이탈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안전성에 직결되는 거라서 그렇죠. 나중에 자칫 이미지 훼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대차를 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위험을
감내를 하고 타셔야 돼요. 아. 그리고 현대차가 저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자국민들 호구 아니에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더라도 결함이 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CU 플랫폼, ADAS 통합 제어기 MCU에 대한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한지 성능 개선이 분명히 좀 이루어지는 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산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를 산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율주행 부품이 인텔의 덴버튼 제품인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자비아 부품인지 여기에 대한 확인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런 거 다 일일이 어떻게 하고 삽니까 정말. 예, 기업 믿고 사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기업을 믿고 사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결함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전자 부품이라니까 네. 또 어렵긴 또.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예. 지난주에 명불허전 흉기차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어쨌든 세계 판매량이 이제 5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진짜 네. 다국적 기업인데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로 결함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이슈 플랫폼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앞으로 현대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현대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안전과 직결이 되니까. 네. 방금 앵커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안전과 직결이 되니까. 네. 이 문제는 짚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이게 결코 사소한 문제는 네. 아니죠. 또 안전과 직결되면 그렇죠. 정말 이미지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큰 문제인데 전자 부품, 전자 장치 네네. 그 문제. 사실 이제 엔진 품질 비용이 지금 빅베스 처리돼서 거의 3조 가까이. 현대차면 1.2조였는데 이게 또 터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 잘 보시면서 현대차를 판단하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브랜드도 파워는 네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또 추려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20만 원 선까지 볼까요? 지금 17만 3,500원 선.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네, 지금은 예. 일단 20만 원 정도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예. 20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예. 앞으로 리포트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원이란지 1조 원보다 1조 5천억이 맞겠네요. 1조 5천억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20만 원을 돌파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주가가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요.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3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기대감에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 실적이 받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 기관 투자자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적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조 5천억이 넘는 그런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당연히 20만 원 이상을 이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도 참고하는 지표인 실적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아침 나온 증권사 보니까 한 25만 네. 원에서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한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던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0만 원 선까지 네네.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가볼게요. 네, 팀장님. 두 번째는 네.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현대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또 저도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결론은 지금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삼성물산이 제일 많이 튀고 있잖아요. 예. 이거 너무나 좀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견고하려면 앞으로 삼성물산과 그리고 삼성 SDS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주사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주사 이슈가 앞으로 반영이 될까?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의 지분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 봐야 되고, 이 CEO 이슈보다는 이 사업적인 이슈, 사업 구조의 이슈, 매출 이슈,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정점에는 삼성물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요 순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삼성생명은 뭐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생명인지 삼성화재, 뭐 삼성카드 이런 금융자회사들을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삼성 네. SDI 그리고 중국 같은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17% 지분이 있고요. 이건희 회장이 2.8%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부진 마찬가지로 호텔신라 사장 같은 경우도 5.6%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19% 정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일단 8%를 가지고 있고, 또 삼성물산이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5% 지분을 포함해서 외국인 지분이 56%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건희 그리고 이건희 가족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의 지배 구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삼성물산 지분이 2.8%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인수비용만, 상속업소자 이런 거 뺐으면 세금 뺐습니다. 인수비용이 6,100억에서 한 6,2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20%,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2.6조에서 2조 6천억에서 2조 7천억.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4% 같은 경우에 14조 4천억, 14조 5천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 SDS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삼성 SDS가 상장한 이유가 비밀리에 어떤 공식적으로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마련에서 상장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SX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17%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7%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 SDS를 안정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SDS는 다른 자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계열사의 지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에서 직접적인 지분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S 이재용 회장이 17% 지분을 만약에 청산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2.4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2.4조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희 일가가 매년 삼성그룹에서 배당을 받는 배당액이 한 5천억 정도가 돼요. 그럼 그 5천억으로 삼성물산에 내 6,200억 이 부분을 지분을 인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이 지분 14%, 14조 요게 문제인데 요거 때문에 지금 배당이 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배당이 된 회사가 어디냐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S입니다. 삼성 SS 같은 경우 유효율이 16,000%예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1조 5천억 된다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금이 되게 많죠. 그러면은 삼성물산이 어쨌든 삼성 SS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S에 대한 이 유보에 대한 배당을 많이 풀게 되면은 그 수혜는 당연히 삼성물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또 지배를 가지고 있는 또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현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배당 이슈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정점에 그리고 주가가 많이 급등한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네.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뭐 재판과 보험업법 개정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변수다라고 그거 하는데 빼먹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보험업법 때문에 지금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매입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 삼성물산이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그 글로비스가 정점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삼성생명의 지분도 그룹에서 인수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봐집니다.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지분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싹 끼어드는 그런 부분 많이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구조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재판이나 보험업법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도 최대 변수라고 하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 가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 CJ 대한통운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게 좀 중요한데, 지금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자체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20조 가량이 됩니다. 근데 20조에서 과연 늘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빠른 배송, 그러니까 쿠팡이 소위 말하는 로켓 배송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이 합쳐진 것이고, 이 합쳐진 걸로 인해서 만약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PER 같은 고평가 해소. 지금 어쨌든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많이 커졌거든요. 그 분자가 주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증권사 계신 분들이 판단하기에 저평가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지만 주가가 잘 가야 되겠죠. 좋은 회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가에 대한 어떤 거품 해소, 좋게 얘기하면 프리미엄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거품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소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섣부른 저가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이버, CJ 대한통운 혈맹 맺었는데 혈맹.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이견이겠죠. 그런 부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